중국산 리튬을 제외하고 쓸만한 곳은 중국과 좀 다르게 전 세계에 리튬 광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네, 테이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잘 지냈죠. 잘 지냈다는 거의 의미가 네. 일반적으로 잘 지낸 건지 아니면 주식시장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 선방을 한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은 지난번에 모았을 때는 작년부터 이제 금융, 올 초부터 통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연초부터 쭉 떨어질 때 애플을 분할 매수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애플을 8월 10일 날 전량 매도를 하고는 이제 왜 팔았냐 그러셔가지고 전고 뚫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그러고 좀 조정이 왔죠. 딱 그 잭스홈 미팅이 네. 딱 그 시점이었죠. 네, 잭슨홀 미팅이 이제 그 주 금요일 날 있었는데 그러고 난 뒤부터 이제 쭉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시차가 있고 근데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가 횡보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횡보장에 맞는 트레이드를 했는데 이제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좀 가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일단 시장 참여자로서는 보는 기준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수익이 좀 나고 있으니까 뭐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근데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도 제가 조선주 맞아요. 네, 말씀드리고 딱 갔는데 조선주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잘 지내고 계시는 테이버님의 네. 인사이트, 또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잭슨홀 미팅 이후에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버텨야 되는지 좀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횡보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지금 잭슨홀 미팅 직전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보면은 일단 기준금리를 연에 한 3에서 3.5%까지 올릴 것이다. 그러고는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2% 중반대로 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금리도 다 올라왔는데 원자재도 많이 꺾인 상황에서 반등하지 않고 있고 국제유가도 빠진 상황에서 미국 휘발유 가격도 떨어졌다. 거기다가 이제 PC 물가 같은 걸 보니까 실제로 코어 PC는 6월부터 조금 꺾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까 그러면 금리를 많이 안 올리겠네. 소위 말해서 인플레 고점 확인된 상황에서 경제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유럽도 위기인 상황이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겠네라는 기대감이 조금 시장에 많이 돌았다. 라는 걸로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딱 언급했던 내용 자체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들면서 계속해서 본인들은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난 뒤에 홀드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한 2주 동안 꾸준하게 나왔던 언급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계속 얘기가 나온 게 보통 이제 내년도에 금리, 2023년도는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전망에서 2024년이 돼야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증시라든지 경기라든지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그 관점에서 여전히 금리 상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배팅하고 있는 확률은 3.5에서 4%입니다. 그리고는 그 전부터도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난 우리가 6월달 바닥을 찍었을 때 기준금리 3.5% 4% 언급이 분명히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들으면서 여기는 좀 과하구나 하고 시장이 돌렸던 거기 때문에 이미 전 저점이라는 곳에서 기준금리 4%의 냄새를 좀 맡았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진짜로 기준금리 4%를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급이 또 나온다 그래가지고 상단이 달라진 건 아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은 이미 나스닥 기준으로 11,000이라고 했던 그 선, 200주 선이라고 했던 그 선 기준에서 얘들이 기준금리를 4%까지 올리면은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좀 실적 조정? 앞으로의 전망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빠졌던 부분이 과매도라고 올라왔는데 다시 4% 언급이 나오니까 그럼 바닥은 여전히 나스닥 200주선 정도를 보고 있을 것이고 그럼 지금 그게 한 나스닥 11,500에서 12,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 저점이랑 맞물려 있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1,500 정도면.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는 또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리고는 내가 1년, 2년 보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매수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어떻게 들어올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잭슨홀 미팅 이전부터 조금 흐름이 어땠냐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실제로 공매도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난다 이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매도가 8월 중순 기준으로 갑자기 이제 몇백 조가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제가 기억한 게 정확하진 않은데 한 160조에서 180조 정도 일주일 새에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이미 잭슨홀 미팅 전에 나왔었어요. 그러고 난 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 심리가 공매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저는 차트 매매 기준에서 이제 미국 지수를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나왔다. 이미 조정을 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비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적당하냐라고 놓고 보면은 나스닥 기준으로 한 PER 25배 전후. 그 다음에 S&P 500 기준으로 PER 20배, 18배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19년 기준에서 보던 그 정도 수준의 가격 지표는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안 좋을 거냐,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을 거냐, 그리고는 얘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거냐라는 건데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돈을 못 벌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상하이 공장에 증설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더 많이 팔아서 이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전기차 판매 1위를 유지할 거다. 더 확대해 나갈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시총 상위주 기준으로 지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게 돈을 잘 벌고 그 돈을 어떻게 보면 성장이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주주환원으로 돌려주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어디에서 심리로 들어오느냐. 지금은 심리적인 매매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애플을 다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고는 뚫기 어려워. 근데 전조도 뚫고 내려가기 어려워. 라고 하면은 이제 스윙 매매로서 밑에 가면 사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위로 가면 파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심리적인 매수 매도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확신. 그리고는 이번 겨울에 유럽이 위기가 오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조금 좀 시장이 강하게 돌리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겠네요. 일단 그 9월 FOMC에서 금리 점도표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또 그 점도표 밴드라든지 그게 얼마나 상향 조정되는지, 그래서 시장에서 뭐 예상하고 있는 4% 여기서 정말 끝나는지, 그리고 언제 끝나는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유럽 쪽. 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어제도 기사가 나왔는데 러시아에서 아예 그냥 잠가버렸죠. 네. 그 천연가스 유가 그 네. 상한선 딱 의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잠가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계속해서 행보장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여러분들은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단기간에 막 전저점을 뚫고 막 급락할 만한 그런 이슈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란 핵협상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게 계속 이제 이란이 언급될수록 오펙에서는 감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은 좀 시안이 순인이 어떻게 보면 그 중동 자체에 좀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2016년도 요때로 조금 시계를 돌려보면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셰일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었죠. 미국에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셰일을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사우디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전쟁을 걸어줄게 하면서 증산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가격을 낮추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두 손 두 발 들었던 게 사우디였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이기지 못했던 것이었고,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의 마켓시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사우디가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 상황에서 미국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셰일이라는 산업이 막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위기를 느낀 거죠. 그럼 너네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전쟁으로서 돈으로서 눌러버리겠다, 물량으로 눌러버리겠다라고 했지만 미국 보조금으로 그걸 이겨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고착화된 게 뭐냐 그러면은 미국이 원유 생산량이 글로벌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루에 전 세계에서 원유를 사용하는 그 액수를 보시면은 1억 배럴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도 전망치가 그렇게 나오고 내년에도 한 1억 100만 배럴 정도? 요 정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장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누가 얼마만큼 생산해서 달러를 벌어가느냐. 이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인데, 지금 이란이 핵협상하고 난 뒤에 전 세계에다가 당장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100만 배럴. 별로 안 되네요. 늘어나면은 250만 배럴, 300만 배럴까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게 글로벌 기준에는 3%예요. 근데 문제는 그 3%를 기존에 있던 오펙 플러스에서 누군가는 감산해야 된다.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오펙이 감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유지가 되겠지만 그만큼 많은 돈을 이란이 벌어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 관점에서 오펙이 정말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은 5% 이상의 감산, 말 그대로 5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을 해야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이 다시 한번 교란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과연 오펙 플러스가 딜을 걸 수 있느냐?
그리고는 지금 미국의 민주당도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인플레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조금 더 이제 발언권이 높아지면은 미국의 셰일 산업이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는 보조금이 뭐 직접적으로 지급은 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혜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다시 미국이랑 경쟁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손해보는 거는 결국 오펙 플러스예요. 그럼 이런 지정학적, 정치적인 리스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국제유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란이 핵협상을 지금 타결한다 얘기는 나오는데, 하고 난 뒤에 이제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역시도 매장량이 전 세계 2등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공급이 된다 그러면은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확 죽어버릴 수 있겠죠. 그럼 오히려 지금 유럽의 에너지 위기, 어떻게 보면 에너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해결이 됐네? 국제유가가 쭉쭉 떨어지네? 천연가스 가격이 쭉쭉 떨어지네? 금리 많이 올릴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경기를 조금 더 우선시해서 인플레이션보다 경기를 우선시할 수 있겠네라는 급작스러운 또 분위기 반전, 이것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란 핵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오펙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특히 유럽 천연가스 가격,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는 WTI 같은 어떻게 보면은 유가의 움직임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휘발유는 꺾여서 미국 내 인플레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있는 달러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리는 달러 스마일이라고도 많이들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환율로 딱 보시면 환율이 1,360원, 막 1,300, 뭐 1,400원, 1,500원 간다라고 하면서 와, 우리 그러면 수입 물가 어떡할 거야?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어떡할 거야? 라는 얘기가 미국의 인플레는 지금 좀 잦아들고 있지만 그 인플레이션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딱 잡히려면은 말 그대로 지금 불안해서 달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해소되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란 핵협상이 될 수 있다. 요 정도로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뭐 지수가 약간 불확실성 때문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밑에서 받아볼만 하겠네요. 말씀하신 이란의 그런 변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들려가지고 뭐 이게 확신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이슈를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이 유럽발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리튬 가격 상승, 이것도 좀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이 폐배터리가 아무래도 이 원자재 가격이 막 상승하다 보니까 이걸 뭐 캐서 쓰는 것 같은 경우에도 워낙 힘들다 보니까 재활용,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국내 기업이요? 뭐 국내외 다 괜찮죠. 국내 기업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도 매일 라이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정말 많이 질문을 주세요. 특히 이제 최근 IPO에서 조금은 주목을 많이 받았죠. 장이 안 좋은데 IPO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날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정말 성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좀 질문을 주시는데, 저는 거기에서 가격 지표로 놓고 봤을 때 지금 IPO한 친구들의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은 다들 2030년을 목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LNF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18년도에 LNF가 한번 따블이 난 적이 있어요. 단기로 따블이 났다가 그거를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실제로 돈을 버는 사이클이 오면서 10배를 간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은 폐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시기입니다.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새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 보급에 확대를 하겠다,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책의 돈이, 말 그대로 정부의 돈이 먼저 들어가는 이유는 이 동네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시장성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게 앞으로 미래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성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밀어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이 이게 독립을 할 수 있냐? 개별 기업이 독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제대로 벌어 나간다 그러면은 정부가 지원하는 건 특혜가 되겠죠. 그런데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직까지 육성을 해야 되는 산업이고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에 충족하면은 돈을 지급을 해주겠다,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정말 기술이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고 상장도 됐는데 기술이 조금은 약하거나 아직까지는 이제 제대로 된 규모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들도 중간에 같이 이제 이렇게 좀 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아직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기술이 있다라는 기업도 다들 뭐 검색하시면 아실 거예요. 삼성이랑 거래하는 기업이 있는데, 문제는 그 기업도 진짜로 LG가 나서고 고려안이 나서고 포스코가 나섰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만한 이제 조 단위의 자본을 그냥 말 그대로 모기업에서 땡겨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 친구는 이제 자산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유증을 통해서 아니면 부채를 조달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없다라고 딱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국내에는 리튬 광산, 리튬 유통을 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글로벌에서 가장 큰 리튬을 이제 좀 이렇게 채굴하고 판매하는 기업이 알버말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미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기업이고, 이제 알버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ETF에도 높은 비중으로 다들 차지가 될 만큼 2차 전지 산업의 핵심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또 IRA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감축법, 거기에서 딱 이야기하는 게 리튬은 중국산 리튬을 쓰면 안 돼. 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죠. 네네. 그러면 중국산 리튬을 제외하고 쓸만한 곳은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데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BHP라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는 또 미국에 있는 알버말 같은 기업,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에 또 이제 중국과 좀 다르게 전 세계에 리튬 광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앞으로 좀 더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리튬 관련된 기업들을 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폐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기차 침투율이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10%를 넘었니, 20%를 넘었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걔네들이 폐차가 될 때 보셔도 안 늦어요. 그럼 폐차가 되려면 적어도 5년, 10년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폐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냐라고 놓고 보면은 그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육성하는 동안은 이슈가 있으면은 그쪽은 매매로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부터 투자하시면은 정말로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그 전기차가 많이 폐차가 될 때까지 버티셔야 된다. 그건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냉정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매매는 이슈가 붙으니까 가능하지만 투자는 조금은 너무 좀 기간이 좀 길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볍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리튬 광산을 보유한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알버말은 상장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그죠? 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이게 네. 이제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흥행해 했어요. IPO 할 때. 그래서 보통 한 3개월부터 물량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이게 좀 약간 좀 고수의 영역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오히려 지금은 조선업종 중에서 세트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자, 그렇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떨어지면 담아볼 만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국내 지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워낙 이 반도체 주식들의 비중이 크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밖에 소부장 다 합치면 시가총액의 거의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치포 동맹 이슈? 네. 이거와 맞물려서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엔비디아한테 그런 중국의 서버용 그런 GPU 이런 거를 수출하면 안 된다, 약간 그게 이제 확실시 된 건 아닌데, 네. 그런 또 얘기가 나오면서 영 반도체 주식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 펀더멘탈 괜찮을까요? 펀더멘탈이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반도체 안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사용하는 혹은 우리가 좀 이렇게 소비하고 즐기는 이제 비트라고 볼 수 있죠. 비트 그래프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도 우리가 콘텐츠를 그만큼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자체도 전 세계 어딘가의 서버에는 저장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확장될수록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한 게 맞고, 그럼 그런 관점에서 펀더멘틀은 변하는 게 없는데 지금 문제는 D램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스팟 가격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반등을 하지 못한 채로 거의 한 6개월째, 7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연초부터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D램 스팟 가격이 돌아서면은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너무 많이 태우셔도 된다. 그 전까지는 그냥 꾸준하게 언제 틀지 모르니까 분할 매수하시면서, 이게 이슈가 있어서 좀 올라가면은 그냥 분할 매도하시면서 그냥 모아가면서 저점은 맞으니까, 지금 제가 하이닉스 한 11만 원 정도 왔을 때부터 요 정도면은 우리가 6개월, 1년 정도 봤을 때 분명히 수익이 난다. 돌리면은 올라갈 수 있는 바닥권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환율 때문에 지금 더 박살이 나고 있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렴하다라는 거는 많은 애널리스트, 많은 여의도에 있는 그 분석하는 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저렴한데 언제 올라가냐라는 거죠. 맞아요. 가장 문제가 저렴한데 올라갈 만한 힘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 힘은 결국에는 우리가 P와 Q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P가 돌아서야 되고 프라이스가 돌아서려면은 그 프라이스가 이제 공시가 매일 나요. 이제 가격이 매일 나오는데 드림 익스체인지라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공시가 나는 게 있는데 이게 가격이 돌아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돌아선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난 뒤에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그 관점에서 저렴하니까 사는 건 맞지만 펀더멘털도 앞으로 계속 탄탄한 건 맞지만 문제는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반도체 안 쓸 거야 라고 하니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안 쓰는 건 아닌데 이래서 제가 이제 그럼 내년에 쓴대요. 네, 반도체를 쓰긴 쓰는데 내년에 쓴다라고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째는 저렴하고요. 둘째는 지금 당장 이슈가 없어서 올라가질 못한다. 그리고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굳이 반도체까지 투자로 돌아오지가 않는다. 지금은 미국의 인덱스가 어디로 갈 것이며 그리고는 미국의 채권이 어디로 갈 것이며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이슈지 거기에서 세세하게 반도체가 어떻게 되고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시기가 안 좋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시기가 좋아질까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 기회는 이번 9월 말에 AMD에서 젠4라고 새로운 CPU가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DDR5만 사용할 수 있는 CPU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신작이라고 계속 나오고 DDR5를 사용할 수 있는 CPU를 만들어냈지만 그게 DDR4와 DDR5를 둘 다 써야 하는, 둘 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DDR5용 CPU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또 스펙이 또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판매가 됐을 때 정말로 스펙이 좋고 이게 하나의 세대 진화를 거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DDR5 수요도 어느 정도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진짜로 이제 DDR5로 수요가 넘어가는구나 하고는 이제 내년 초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인텔의 DDR5 전용 CPU가 나와준다면은 정말 시황이 확 돌아서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인텔이 최근에 거의 매달 미루고 있다. 네, 매 분기 우리가 내년에 만들 건데요, 다음 분기 만들 건데요가 다다음 분기로, 내후년으로 저 밀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텔의 발언이 좀 이제 시장에 확신을 못 심어주고 있고 그런 관점이 자꾸 D램의 서버 좀 이렇게 DDR5의 서버의 적용이 늦어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당장 좀 이렇게 돈이 많이 돌 이유는 없겠구나. 기존에 있던 수요 자체도 클라우드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곳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술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장 교체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DDR5가 나오면은 그만큼 전력이나 비용에 있어서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연 수요가 쌓이는 그런 구간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DDR5가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게 인텔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인텔을 대체하려면은 AMD가 나와야 되는데 AMD가 당장 인텔만큼의 서버용 CPU를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끌려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런 DDR5 전용 CPU가 뭐 AMD는 9월달에 나온다고 했고 인텔에서 정말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센티먼트가 확 돌아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인텔이 제발 좀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네, 우리 한국에 좀 이렇게 볕을 좀 따뜻한 햇빛을 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포 동맹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저 치포 동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정치 동맹이 그렇듯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주가가 오르면은 호재라고 해석을 하고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은 악재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한 지가 거진 한 4년, 5년째 돼가고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끊는다는데 하나하나씩 효과는 나오고 있어요. 화웨이를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중국의 뭐 AI 반도체를 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견제는 들어가고 있는데 화웨이를 제외하고 뭐 ZTE라고 부르는 그 중국에 있는 통신업체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타겟을 정밀하게 해가지고 조금 망해라라고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도 SMIC 같은 경우에도 EUV로의 기술 발전을 막은 것이지 실제로 DUV에서 지금 7나노 양산에 성공하니 많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역시도 중국 없이는 망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10년, 20년 동안 중국의 성장 배경이었고 중국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과정에서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원동력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 이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막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슈퍼컴퓨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가 쫙 나와 있습니다.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일본이고 이런 식인데 그 상황에서 중국이 10위권 안에 2개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전 세계 랭킹 안에 2개가 들어 있는데 걔네들의 정확한 성능은 밝혀지지 않았다. 라는 게 팩트예요. 그리고는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슈퍼컴퓨터 성능이 앞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이라는 일단 일당 체제 하에서 하이크비전과 같은 기업이 모든 중국의 인민들의 얼굴 데이터를 가지고 출입국이라든지 아니면 이동 경로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가능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미 그 전부터 나토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인권의 문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데 중국의 지금 목표는 미국을 따라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거 없고 우리는 데이터를 만들고 다다음 기술에서 미국을 앞서겠다라는 전략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미국은 견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토도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뭐 독일에서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블랙박스도 불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게 내 얼굴, 내 초상권에 대해서 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유럽에서 과연 블랙박스도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유럽의, 그런 미국의 인권 혹은 시민 의식 같은 것들이 기술 발전에는 도움이 되느냐? 그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없이 기술을 먼저 우선시하니까 지금 말 그대로 인권과 기술의 동행을 바라는 서양과 그냥 그런 거 없이 기술의 발전과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국을 두고 보면은 분명히 서양 입장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견제해야 되고 쟤들이 반드시 인권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대의를 모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치포 동맹도 그렇고 엔비디아 뭐 이런 것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을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기에는 뭐 명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정치적 명분을 만드는 거다 정도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 우리나라의 D램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파운드리 같은 것을 따라잡고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낸드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낸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도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나올 만큼 좀 성장을 하긴 했는데 D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라는 거고 여전히 반도체 규제는 지속되고 있고 낸드 역시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 양쯔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산당이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내수만 하더라도 워낙 크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마켓 쉐어를 좀 뺏길 수는 있다.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해서 이제 LCD 업계가 이렇게 쇠퇴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짚어보면서 반도체가 그런 흐름을 탈지 안 탈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엔비디아처럼 그런 뭐 중국이 인공지능을 이제 트레이딩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그런 반도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대체제도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한테 뭐 수출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약간 불편한 리스크는 가지고 있지만 단기간으로 뭐 영향이 없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최근 뭐 지난번에도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선주, 특히나 조선 기자재 상당히 핫하죠. 그리고 약간 좀 시차를 두고 이 주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피팅 밸브. 정말 2007년도 그때 당시에 아마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들이 지금으로 치면 2차 전지였어요.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 2007년 이후 드디어 이제 빅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들 갈리고 있어요. 투자 의견이. 왜냐 그러면은 피팅과 밸브가 돈이 되냐? 라고 했을 때는 돈은 별로 안 되는데 라는 게 재무상으로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작아요. 그런데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심텍을 봐라, 대덕전자를 봐라. PCB 업계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성장을 했다가 긴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딱 거치고 난 뒤에 살아남은 기업들만 있는데 붐이 부니까 주가가 2배, 3배 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관점에서 이제 피팅이나 밸브 쪽을 보시면은 실제로 구조조정이 많이 발생을 했다 라는 얘기는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금은 조선산업 혹은 피팅이나 밸브 이쪽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째, 거래량이 없어요. 둘째, 대표성이 없어요. 그리고 셋째,
이게 PCB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뭐 공정이 여러 가지가 나눠지면서 지금 플립칩이 나오고 BGA가 나오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데 피팅과 밸브가 세대를 분리할 수 있냐? 세대가 구분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누구라도 돈이 된다라고 했을 때 뛰어들기 시작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또다시 우후죽순 기업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피팅 밸브가 지금 이슈로 오르는 건 좋아요. 근데 그에 걸맞는 숫자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주가가 이제 박살이 날 겁니다. 지금 뭐 심텍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PCB는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요. 근데 피팅 밸브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검증은 안 됐죠. 그러면은 정말로 얘가 실적이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는 돈을 잘 벌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지금 원자재 이슈도 분명히 남아있는 거는 팩트긴 하고요. 그러고는 원자재 관련돼가지고 원자재가 떨어지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이익이 좋아지지 않겠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조선업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드는 물량이 꾸준하게 이제 있다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건데 그래서 배를 한 대 만들던 걸 10대 만들 수 있냐 보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피팅 밸브 역시도 성장은 하겠지만 이익이 뭐 성장했을 때 10에서 15% 정도 준수하게 성장한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 움직임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우상향 각은 노릴 수 있겠지만 초기에 이슈가 돼서 주가가 튀었을 때 들어가는 거 그때 공부를 하는 거는 조금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안정화되고 충분히 가치적으로 내가 과거 추세를 같이 봤을 때 지금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을 때 들어가는 거지 지금 들어가는 거는 투자라고 보기보다는 매매고 조금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뭐 동성화인텍이나 뭐 이게 조선기자재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걔네들은 저는 지금 안 봐요. 제가 스윙을 여러 번 하고 제가 여기 나오고 난 데도 가서 2번 정도? 한 번, 2번 정도 이렇게 스윙 투자로 익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보는 이유는 많이 떴어요. 그러면 지금 정말 웃긴 게 뭐냐 그러면은 시장이 안 좋으면 걔들이 떠요. 맞아요. 지수가 빠지면 조선이 떠요. 네. 근데 문제는 지수가 오르고 뭔가 환율이 좋아지고 시황이 좋아지면 걔들이 빠져요. 이게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마땅히 이슈가 없으면은 지수가 떨어질 때 여기서 단타 치고 놀자. 대신에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은 얘들 올랐으니까 팔자.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소리는 테마스 움직임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약간은 프로분들은 그걸 즐기면서 투자를 하면서 어이구 주가가 오르면서 다른 데 내가 물려있던 곡은 다른 데 내가 좋다고 보던 거를 뭐 2% 3% 수익 내면서 근데 얘들 오늘 빠졌네? 그럼 사야지 하고 또 이렇게 종가에 사서 이슈 있어서 주가 떨어지고 오를 때는 또 오른 애를 팔고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요건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말 그대로 매매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를 개인 투자자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은 지수랑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꼈다라는 거. 저는 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꾼들이 많이 껴있으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는 좀 급락하기도 한다라는 점에서 대응이 좀 어려우니까 조금 안정되고 난 뒤에 다시 보셔도 된다. 이게 지금은 오히려 조금 눌려있는 종목들을 더 보시고 이게 돈을 좀 잃지 않는 그런 종목을 좀 먼저 선택을 하시고 떠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평선이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지금 최근에 이제 하락장이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조선이라든지 그 관련 기자재 주식들이 그거 관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시장이 불안해지면 인버스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대신에 또 수주 같은 경우는 정말 점점 잘 쌓아가지고 있잖아요.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그러면은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은 우상향한 건 맞잖아요. 제가 여기 지난번에 왔을 때도 동성화인텍 말씀드린 이유가 재고가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관점에서 지금이 저점이냐라고 하면은 단계에 너무 떴기 때문에 우상향을 보이는 각을 좀 찾을 때까지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은 조선업종 중에서 세트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삼성중공업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감자와 유증을 동시에 하면서 자본을 한 번에 땡겼죠. 그러면서 지금은 자본이 불안해서 투자를 못했던 기업이었는데 아직은 적자지만 걔들이 이제 자본은 정리가 좀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왜냐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나 미포조선은 조금 우량하고 튼튼하고 대표성이 있으니까 많이 떴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못 떴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해양 플란트에 대한 조금 이런 좀 위기의식, 좀 이게 공포, 그것만 이겨내면은 오히려 지금은 이제 삼성중공업도 한번 좀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조선이 좋은 건 맞습니다. 조선이 좋은 건 많은데 지금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도 꾸준히 좋을 거기 때문에 뭐 2차 전지처럼 당장 10배를 간다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죠. 네. 완전 뭐 초성장하는 그런 산업은 그죠.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무거운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 눌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섹터에서 올라간다 할 때 얘들 여전히 돈 잘 버는데 좀 눌려 있는데 관심이 없을 때 또 사야지 하면서 확률이 높을 때 들어가셔서 조금 많이 이렇게 좀 투자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요. 네. 조선주들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초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난이도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의 특성, 가격 변동성, 왜 가격이 변동하는지 잘 이해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내 돈을 지켜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를 내주고 불려주고 안정적으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진짜 차트상으로 바닥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사모펀드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약간 좀 약간 스멜이 나는 부분이긴 해요. 650조, 일단 650조 네. 어마어마한데 이 네옴시티, 네. 사우디에서 네. 이렇게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해가지고 네. 건설하는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근데 이 뉴스 플로우가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뭐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볼만한 그런 네. 기업이 있을런지 궁금하거든요. 네옴시티. 저는 네옴시티 관련돼가지고 만약에 투자하실 거면은 지금은 삼성물산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삼성물산. 네,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제가 확인했는데 배당이 3.6% 나오고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는 물산의 50%는 건설이고 50%는 유통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건설 경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근데 물류 보시면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아, 약간 이게 상사 이쪽이죠. 네, 이쪽이. 상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죠. 네옴시티 이번에 뭐 이재용 부회장이랑 그다음에 우리 빈살만 이제 두 사람이 어떤 뭐 이렇게 연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투자를 뭐 유치할 수 있니 없니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삼성물산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650조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2020년도에 조선업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온다. 그러면서 백척 수주 이런 얘기 나왔을 때가 25조. 거기서 맥스 40조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에 그때 이슈가 막 들어와 가지고 조선업이 떴을 때 그 이후로 조선업이 지금 2년 동안 어떻습니까? 삼성중공업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눌려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이야 이런 걸로 이슈가 되고 그 뭐 조라는 단위가 나오고 이러니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650조라는 게 일단 실현이 어렵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지금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저 빈살만이라고 하는 MBS 저 아저씨가 본인이 이제 사우디의 차기 먹거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림을 딱 그렸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엎어진 프로젝트가 한둘이 아니고 실제로 네옴시티라고 해가지고 구상을 해서 딱 발표를 하고 건설하겠다. 이제 투자자를 모으고 어떻게 보면은 건설사를 모으고 있는데 보통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63빌딩을 여의도에서 대전까지 일자로 짓는 거예요. 그렇게 길어요? 네. 와,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650조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은 얼마나 걸리고 그거에 대한 건축 자재는 얼마나 조달을 해야 되며 건축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어림잡아서 50년은 쉽게 이제 넘길 것이다. 네. 아니 여기서 63빌딩 하나 짓는데 이게 얼마나 걸리는데 그걸 대전까지 이어서 짓겠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지구의 공유를 건축물에 반영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길게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는 좋다 이거죠. 프로젝트는 좋은데 지금 사우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탈탄소를 하게 되면은 사우디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메카 혹은 관광의 메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km짜리 빌딩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그 제다 타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도 지금 건축이 되다 말고 중지돼 있습니다. 그쪽 거 짓는데도 그것도 이제 몇십 조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제유가가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은 이 네옴시티도 부러질 거예요. 제다 타워도 짓다가 지금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건설사 자체가 뭐 유럽에 있는 건설사라서 제대로 건설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돈이 없어서 제대로 건설이 안 됐던 거거든요. 부르잘리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좋을 때 또 한국에서 가서 빨리빨리 다다다다 지어주다 보니까 완성이 되고도 완성되고 난 뒤에 한동안 얘기가 많았어요. 위층에 뭐 전기가 안 들어간다, 수도가 안 들어간다. 말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결이 되면서 하나의 그 메카라고 부르면 좀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좀 상징이 됐는데 지금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사우디가 처한 상황을 놓고 보면은 50년 뒤에 사우디가 과연 뭘로 먹고 살 것이냐. 그거에 대한 100년지 대계를 설계를 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아, 요걸로 해가지고 한국이 정말 가가지고 돈을 벌 거야. 그거는 조금은 상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돼가지고는 네옴시티가 없더라도 삼성물산. 공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방송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LX 인터내셔널 이쪽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석탄 가격이 많이 올랐다, 실적이 좋다, 거기다가 배당도 좋고 주주환원도 좋은데다가 상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이제 국경과 국경이 좀 닦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삼성물산이랑 현대글로비스는 아직 못 올랐거든요. 현대글로비스는 뭐 자동차를 운반하는 친구니까 그쪽은 좀 특수존이라고 보더라도 삼성물산은 코로나 때도 뭐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기업의 경쟁력의 가장 큰 경쟁력이 독일에 있는 A라는 기업이 물건을 이제 원자재를 발주를 못 받는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원재료가 안 온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전화하는 게 삼성물산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독일에 있는 산업부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삼성물산한테 전화하면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무조건 온다고.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세계 인프라 이런 쪽에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사 쪽으로 투자를 하셔도 삼성물산은 충분히 괜찮다. 다만 오너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고 이번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이재용 회장으로 올라가면서 오너 리스크가 조금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삼성물산에 대한 재평가설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가지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이제 눌려있는 그런 친구로서 대형주 중에서도 투자할 만한 친구로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공부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서 상대적으로 약간 좀 저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좀 제 가치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여기가 뭐지? 그 어차피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또 지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래서 한 내년부터는 또 배당을 확대할 것이다. 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버님 채널을 봤는데 아주 솔깃한 그런 주제가 몇 개 있더라고요. 네.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되새김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바닥 찍은 대형주 탑5. 뭡니까 이거? 제가 요새 유튜브에서 그냥 이래저래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그래서 나는 바쁘니까 네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주식이 뭐냐? 라는 얘기를 많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금요일 밤마다 이제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주봉 기준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삼성물산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요 정도면은 밑으로 안 빠지겠구나 정도로 하는 기업들을 좀 꼽아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삼성물산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뭐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서 상사애들이 조금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오른 것도 없는데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121선에 닿았고 주봉 기준도 많이 내려왔고 배당도 괜찮고 이 정도면은 이제 지금 샀을 때 올라갈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높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관심 용어에 담아 놓으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관점에서 이 컨텐츠는 약간은 장기 차트 분석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닥 찍은 대형주 일단은 첫 번째는 글로비스랑 삼성물산. 그 친구들이 기존의 실적이나 기존의 뭔가 배당 이런 것을 주주환원을 놓고 봤을 때 2019년 수준과 비슷한 주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가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라는 얘기도 하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안 빠질 종목을 찾아야지 올라서 오른 상태에서 더 오를 종목을 찾는 장은 아니다. 왜냐면 이게 금리가 낮고 뭔가 투자가 활발히 진행이 될 때는 더 오를 종목을 찾는 게 맞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내 돈을 지켜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를 내주고 불려주고 안정적으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물려도 조금은 멘탈이 괜찮은 주식들, 그런 주식들을 찾아서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관점에서 조금 지금 차트상으로는 상사 중에서도 이제 글로비스랑 삼성물산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는 IT 기업들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아프리카TV 초청드려가지고 아프리카TV 분석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씀드렸더니 ROE 좋고 실적 좋고 영업이익률 좋고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친구가 지금 아주 많이 떨어져서 제가 기억하기로 120 주선인가까지 내려왔어요. 맞아요. 네, 7만 원 중반대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PER이 역대 PER과 비슷한 수준이고 2015년부터 16년, 17년, 18년 올라오던 그 각도상 어떻게 보면은 장기 추세상에 좀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업이익 대비 돈 버는 거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주가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대에 와가지고 아프리카 TV는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한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이제 스캘핑 치는 종목은 분봉을 보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 짧게 보면은 틱봉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형주라는 거는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그렇죠. 좀 아무래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는 또 바닥 찍은 대형주 중에서 저는 과감히 이제 금융과 증권주 은행. 은행과 증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하니 뭐 부채를 탕감해주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최근에 좀 쇼크를 많이 먹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장기 보유를 하고 있다가 수익이 30% 40% 났는데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매수했을 때의 가격으로 돌아왔다라는 거는 매수했을 때 매수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진다라고 했을 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 기업들의 이제 주주 완화는 더 늘어날 것이고 실적은 더 늘어날 것이다.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배당률이 6% 정도 나오니까 들어가 있던 건데 조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경제가 안 좋을 거야. 정부에서 규제를 한대. 이러면서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4대 은행, 뭐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 기준 배당률이 7%가 넘습니다. 와.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정말로 경기가 박살나지 않으면은 지금보다 더 빠지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고 우리은행 기준으로도 120주선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차트상으로도 자리가 좀 괜찮아가지고 네네. 은행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이제 증권주 중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 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한국금융지주. 뭐 이런 데도 보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보시면 월봉 기준 65에서 뭐 이런 데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게 물론 작년도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EPS가 피크를 쳤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 대비로 올해가 한 60% 정도밖에 이제 주당 순이익이 안 나와요. 근데 주가는 이미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3분의 1 토막씩 난 증권주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증권주들 좀 찾아보시면은 한국금융주주가 지금 기준 배당이 한 6%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관심을 갖고 이런 정보를 찾아보는 이유는 계속해서 매수 매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기 위해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는데 앞으로 자본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우리는 필수로 써야 되는 곳이 결국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앞으로도 이제 시장 규모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작년, 재작년에는 워낙 뭔가 좀 활발하게 버블이 있었고 좀 매수 매도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조금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2018년, 19년 기준 수준의 주가까지 좀 회귀한 증권주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도 보시면은 지금 2019년 주가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그때 대비 거래량은 한 1.5배에서 2배는 유지가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놓고 보시고 또 해외 주식 투자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좀 공부를 다양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증권주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 은행주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시장 좀 살아나면 그때부터 이제 같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빨리 좀 시장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대형주를 알아봤었고 네. 이번에 중소형주. 그렇죠. 네. 중소형주를 또 특히나 매매하고 네. 또 즐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중소형주 관점에서 네. 더 이상 이제 약간 좀 바닥이 형성된 그런 주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소형주는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왜냐 그러면은 저도 항상 이제 제 방송에서도 이거는 테마나 재료나 뉴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 그 아니면은 정말로 거래량은 없는데 진짜 차트상으로 바닥이기 때문에 뭐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제가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화 PSC라고 알고 계세요? 이거는 가치 투자 오랫동안 하신 그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간첩이죠, 사실. 근데 그 종목이 지금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약간의 출렁거림을 다 토해내고 바닥이에요.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이 채널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괜히 거래량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막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금화 PSC라는 종목을 최근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고는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동부건설이 있습니다.
아, 동부건설? 네, 배당률이 지금 7.5%에서 8%까지 나와요.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대주주가 사모펀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은 지금 당장 M&A 이슈는 없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지금 대주주가 사모펀드가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M&A가 있었던 다나와. 아, 다나와? 네, 코리아 센터랑도 합병 얘기도 있었죠. 그러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쪽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은 이제 대주주가 M&A가 끝나고 지배구조 개편이 다 끝난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사모펀드도 엑시트를 해야 되니까 그 관점에서 이제 배당을 충분히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은 그 배당률에 대해 가지고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은 충분히 약간은 튀는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최근에 지난주였었죠. SK에서 자사주 소각을 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좀 있으면 아마 3프로TV에서 최태원 회장님에 대해서 인터뷰를 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아마 대한상의 회장님으로서 나와서 이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은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또 이슈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말 그대로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친구들이나 주주환원이 좋은 친구들,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중소형주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마찬가지 기준에서 사모펀드가 대주주고 최근에 M&A가 있었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한샘. 아, 한샘. 네, 한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우량하고 실적 잘 나옵니다. 그리고는 대주주가 이번에도 사모펀드인데 기존의 주주환원,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30% 중반대였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올릴 여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자산 매각을 하면은 쌍용 C&E처럼 자산을 매각하면서 또 배당도 늘려나가는 이런 정책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샘이라는 기업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쌍용 C&E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네. 쌍용 C&E가 시멘트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원래는 배당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나서 네. 그다음부터 분기 배당을 하고 배당 수익률이 막 7%, 8% 가니까 순식간에 주가가 두세 배 정도 올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체질 개선을 통해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매월 100만 원을 주식을 산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연말에 외국인들이 환율이 돌아서면 제일 먼저 사는 게 항상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주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종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 이 빅테크 기업들은 마이웨이를 계속해서 잘 가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애플과 메타가 하반기 아니면은 뭐 내년 초에 XR 기기를 출시한다. 네.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또 국내 관련 기업 중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주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슈가 도는 것 대비해가지고 항상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오큘러스라는 친구가 나왔을 때,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애플에서 먼저 이제 처음으로 XR, AR 기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테마성으로 튀었던 기업들의 주가를 다시 돌려보시면은 다 돌아갔습니다, 제자리로.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기기,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형태를 띠는 그러한 제품이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제품이 제2의 스마트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셔야 되고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제2의 스마트폰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무엇이냐를 보셔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스마트폰에서도 조립 혹은 부품입니다. 우리가 뭐 카메라 모듈에 있어가지고 혹은 디스플레이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쪽에서 좀 돈을 많이 벌고 이제 그쪽이 주력 산업이지 진짜로 돈을 버는 기업은 다 미국에 있죠. 그렇죠. 스마트폰에서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통해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iOS를 통해서 수수료를 가져가고, 심지어 애플은 핸드폰으로 이제 마진을 20%, 30%씩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돼 가지고 마진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는 바다 OS라는 걸 만들었지만 실패했죠.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이번에도 우리는 XR이 나온다라고 해도 똑같이 우리는 OLED 관련돼 가지고 그냥 디스플레이를 넣는 정도, 혹은 프레임을 만드는 정도, 배터리를 만드는 정도, 말 그대로 조립하는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정도일 텐데, 그럼 얘네들이 성장성이 있냐? 스마트폰으로 이미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또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산업 대비 성장률도 높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거는 LCD에서 OLED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OLED 친구들이 지금 튀는 이유도 스마트폰도 OLED로 바뀌어. 그리고는 전장, 자동차도 OLED가 납품이 되고 있고, 그 상황에서 XR에도 OLED가 들어가네. 이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튀고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OLED 관련된 친구들이 매출이 늘긴 늘 겁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실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화면에 고해상도를 집어넣고 그리고 더 다채로운 색감을 주려면 LCD보다는 OLED가 좋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LCD는 이미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간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OLED 쪽 주가가 많이 좀 반응을 할 것이고 그걸 제외하고는 딱히 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에서 기획하고 있는 게 카메라 모듈이 7개, 8개가 들어간다. 뭐 손짓, 발짓, 주변 사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이 친구들이 카메라 모듈 많이 쓸 거다. 특허에도 지금 6개인가 7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판매량이 1인 1 이제 XR 기기가 되는 게 아닌 이상해야 폭발적인 성장은 어렵지 않나.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에 비해서 좀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것은 조금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XR 기기 같은 게 미래 스마트폰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얼리 아답터라든지 네, 플레이스테이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니아들을 네. 위한 기기다. 대중화되기 힘들다.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약간 좋은 종목들 또 이 종목은 사실 테마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뭐 5천만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제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5천만 원이 있다. 대부분의 월급을 받는 분들이 매월 얼마를 사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월 100만 원을 주식을 산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반도체를 매월 5에서 10만 원만 살 때입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모아놓는 건 좋지만 올라갈 때 진짜 비중을 많이 태우고 지금이다라고 들어가는 거지 지금은 튀면은 팔겠다라는 전략이고 저렴하니까 모으겠다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한 5에서 10% 정도는 반도체를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비중을 높여가지고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본인이 공격적인 투자자는 많이 움직이는 친구 이제 조금 본인이 방어적인 투자자라 그러면은 세트업체에서 많이 안 올랐다 싶은 친구들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지금은 고배당주 중심으로 한 3, 40%를 가져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찬바람이 불면은 고배당주를 사야 된다라는 것도 맞고, 최근에 조정을 받고 혹은 작년에 이제 반등, 올 초에 반등,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보통 배당주들이 지금 6에서 7%가 기본이에요. 깔려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예금 들어가가지고 4% 먹는 것도 좋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배당주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배당 내가 사서 뭐 해? 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연말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환율이 돌아설지 안 돌아설지 모르겠지만 환율이 돌아서면 제일 먼저 사는 게 배당주랑 반도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눌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을 주려면은 환율이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 연말 되면서 환율이 돌아오면은 정말 최상이겠지만 환율이 안 돌아오면은 기관들 수급 기준으로 이제 배당 투자가 좀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30, 40%는 고배당주 중심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고배당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배당률 6% 정도 이상에서 좀 시가총액이 큰 편에다가 그리고는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거는 그 상황에서 주주환원을 확대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종목을 좀 빠뜨린 게 있네요. 제가 뭐요? 항상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고.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좀 주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종목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 통신. 네, 통신이고 유틸리티고 주주환원을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지금 기준으로 좀 배당률이 6에서 7%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8월 내도록 MSCI 편출 이슈 때문에 못 올라갔어요. 네. KT랑 SKT가 보통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KT가 쭉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쓰는 과정에서 SKT는 오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또 이게 수급 이슈 때문에 못 올랐는데 그러고 난 뒤에 9월부터는 장이 빠져도 제로예요. 다른 통신주가 빠져도 제로예요. 이게 조금은 이게 좀 방어력이 매우 높아진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SKT는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이거는 조금은 아까 뭐 XR, VR 이런 기기랑도 같이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친구인데 LX 세미콘, 실리콘웍스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또 좋아하는 기업이고 또 정책이 좋아서 그리고 M&A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좀 자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자본 분배도 잘하고
그리고는 기술도 괜찮고, 그리고는 지금 뭐 DDI 칩 단가가 떨어진다 어쩐다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어요. 지금 120주 라인에 걸쳐 있는데 그 친구가 올해 연말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됩니다.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은 고배당주에다가 실적이 늘어나고 또 이전 상장 이슈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M&A를 통해 가지고 외연 확정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LX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네. 그다음에 조선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네. 그리고 나머지 정도는 방금 말씀하신 뭐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SK텔레콤이라든지 LX 세미콘이라든지 어느 정도 성장 모멘텀도 있으면서 배당을 주는 네, 그런 고배당인 주식으로. 친구들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호응을 많이 받았던 그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서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심리가 지금 왜 힘드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 재작년도에 좋다 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상황에서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전문가들은 바닥이다 그러고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싸다 그러고 전문가들은 막 사야 된다 그러는데 너무 마이너스가 커가지고 손도 못 대고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못 탔다. 그리고는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그때 물 탔으면 이라는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내가 본전이 지금 뭐 10만 원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쭉 빠졌던 애가 올라서 8만 5천 원, 9만 원까지 왔는데 다시 떨어지는 걸 보니까 어떻게 대응하지도 못하고 지금 물 타면은 더 떨어졌을 때 손실만 더 커질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무 멘탈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거는 저도 경험했던 바고 아마 달란트 님도 경험을 하셨을 텐데 초기에 투자를 할 때는 다 그런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주식은 장기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하는 거지 단기로 보면은 지옥과 천당이 공존하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여기는 헬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막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냐, 더 빠질 거냐, 뭐 종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긴 어렵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내가 그래서 언제 저점을 잡아서 어떻게 사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점은 절대 못 잡아요. 이게 그런 관점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내가 분할 매수를 하는데 내가 들고 있는 포트에서 종목을 더 늘리지 마시고 지금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반등할 가능성 있는 친구를 먼저 분할 매수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현금을 좀 만드시는 전략, 익절을 하면서 현금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예수금을 많이 들고 있고 또 예수금을 통해서 물을 타고 익절을 했을 때 예수금을 또 많이 뺄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말 그대로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플레이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무지성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다 좋다고 해서 다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더 많이 공부하셔서 차트를 보는 시간보다 기업의 재무제표나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더 많이 보셔야 되고 그 상황에서 매수 매도의 전략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익절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불확실성이 만연한 그런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생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우량주를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또 반등을 줬을 때 익절을 하면서 최대한 적정 현금 보유량을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나중에 또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또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주셨으니까 이 종목들 그냥 무턱대고 사시면 안 되고 아까 근데 걱정 많이 하셨어요. 네. 안 나온 종목이라고 꼭 한번 철저히 검증을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이버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